반갑습니다. 지금 세 번째 강의입니다. 기계안정 기술사는 계산 문제가 안 나와요. 읽어보시면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업안전보건법 다 읽어보시면 이해되시죠? 그렇습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아니면 뭐 기계 쪽 여러분들 안전하신 분들은 기계 쪽 좀 약하니까 그쪽 부분 좀 이해가 안 되실 부분이 있고 기계 쪽도 주로 나오는 부분이 많이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세 번째 강의, 12번째 문제입니다. 예방 보전에 있어 시간 기준 보전, TBM, 여기 타임 베이스드 메인터넌스 TBM과 상태 기준 보전, CBM, 컨디션 베이스 메인터넌스를 상호 비교 설명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요를 보시면 보존이란 설비나 시스템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거나 보관하여 필요시 언제든지 본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다. 설비 보존의 본질은 설비의 최적 상태 유지와 지속적인 개선으로 요약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존 활동 구성도를 보면 여기 예방 보존에는 시간 기준 보존과 상태 기준 보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보존에는 계획 사후 보존과 긴급 보존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는 시간 기준 TBM과 상태 기준을 비교 설명하라.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예방 보존에서 시간 기준 TBM 타임 베이스 메인터넌스를 보시면 일정 시간이나 운전 주기마다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보전. 예. 6개월마다 윤활을 교체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크레인 로프를 그것도 6개월마다 교체한다든가 이런 경우입니다. 그냥 그것이 닳든 안 닳든 그냥 기간을 정해서 교체하는 방법. 그럼 편하겠죠. 그렇죠? 상태 기준 보존, 상태를 좀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센서나 점검을 통해 설비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그래서 베어링 같은 거 센서를 장착해서 베어링의 소음이나 진동 등을 모니터링하고 이상지구 발견 시 보존한다. 네, 진동, 온도 분석을 통한 베어링 교체. 이게 이제 상태 기준 보존입니다. 그래서 사후 보존은 설비가 고장난 후에 복구하는 보존 활동. 되게 안 좋은 거죠. 제일 안 좋은 거죠. 우리가 반도체 회사 같은 거 24시간 돌아가는데 공장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산 손실과 긴급 수리로 인해 비용이 크며 예방 보존이 어려운 설비나 비핵심 설비에 사용한다. 이게 사후 보존이고. TBM과 CBM의 비교. 시간 기준 보존은 운전 시간 사용 주기가 있고 상태 기준 보존은 설비의 실제 상태 및 성능을 본다. 장점은 계획 이용이 운영 다시 그냥 6개월마다 교체하면 됩니다. 예산만 있으면. 근데 이거는 항상 모니터링 해야죠. 고장 예비 효율적 불필요한 보존을 감사할 수 있다. 장점이 될 수 있죠. 단점은 과잉 보존, 과소 보존 가능성. 예를 들어 가지고 더 사용기에 남았는데 교체할 수도 있고 더 6개월이 안 된 상태에 교체해야 되는데도 교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단점이고. 센서 및 진단 시스템 비용이 발생한다. 그렇죠. 거기서 센서를 장착해야 되니까. 적용은 단순한 설비는 핵심도가 낮은 설비, 이게 TBM을 사용하고 고가 설비, 핵심 공정, 정밀 설비에는 CBM을 사용한다. 반도체 설비 등. 예시로는 전기 윤활 필터 교체, 진동 분석, 열화상 진단 등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132의 2교시, 130의 3교시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또 출제가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브노트에 잘 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13번째 문제입니다.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의 임무를 5가지를 쓰시오. 뭐 직무를 쓰시오 했습니다. 그래서 어, 우선 32조 명예 산업안전감독 위촉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법 23조 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의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자 근로자 또는 노사협의체 구성 운영, 대상 건설공사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 대표 등이 선임될 수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가 추천한 사람. 그러니까 위촉에 대해서 문제는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전국 규모의 사업주 단체 또는 그 산하 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 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 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 조직이 추천한 사람. 그래서 이렇게 추천하는 걸 읽어봤고요. 업무는 다 한 것 같다. 업무는. 그래서 업무를 보시면 첫 번째,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 점검 참여 및 근로기준법 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을 참여할 수 있다. 두 번째 업무는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기구 자체 검사 참석할 수 있고,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 신고를 할 수 있다. 네 번째, 산업재해 발생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 중지 요청을 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작업 환경 측정, 근로자 건강 진단 시에 참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참여할 수 있다. 여섯 번째, 직업성 질환의 중심이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 수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 건강 진단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일곱 번째,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를 할 수 있다. 여덟 번째,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 정책 개선을 건의할 수 있고, 아홉 번째, 안전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할 수 있다.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 활동, 산업재해 예방 업무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장관이 정하는 업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 감독관 외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임무, 그다음에 안전관리자 임무 이런 것들이 지도사 시험에 좀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4번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최근에 출제한 적은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서브노트에 추가해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메커니즘을 그림으로 그리고 설명하시오. 기회를 보시면 재해 발생의 각종 요소를 시각적인 관계와 장소적인 관계에서 분류하면 집중형, 연쇄형, 혼합형 등이 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실 줄 알으셔야 돼요. 집중형, 연쇄형, 혼합형.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집중형은 뭐다? 각 요소가 각각 독립적으로 지침되어 재해가 발생되는 것으로 재해가 발생한 시기와 요소가 집중하는 형태이다. 연쇄형은 어떤 요소가 발생하면 연쇄적으로 다음으로 진전하여 가는 형태이다. 하이니의 도미노 5단계 같은 거죠. 하이니의 도미노 이론과 제 5단계 요인이 연쇄적 형태로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다음 혼합형은 집중형과 연쇄형의 혼합된 것을 말한다. 일반적인 산업재해는 대부분 혼합형의 재해로서 재해 원인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경우가 많다. 연쇄형의 경우 요인 중 하나가 빠지면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집중형, 혼합형 요인의 파악이 바르게 되어 있으면 그 가운데 하나를 제거해도 재해가 일어나지 않는다. 결론은 재해요의 특성은 다 다르지만 각각의 가치는 다 같은 수준이라서 어느 하나 소홀히해서는 안 된다. 이 현상을 재해 요인의 등치성이라 한다. 따라서 재해 조사에 있어 등치 요인이 될 수 있는 한 모두 파악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재해 요인의 결합에 의한 재해 형태를 끝까지 살펴두지 않으면 재해 요인의 배열이 혼란해져 개통에 의한 재해 상관관계를 해명할 수 없게 된다. 이 문제는 최근에 출제가 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서브노트에 이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되니까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산업재해 형태는 혼합형입니다. 혼합형. 예를 들어 승강기 정비 중 발생한 끼임 사고의 경우 연쇄형 요인은 작업 절차 미준수, 잠금 조치 위실 시 기계가 작동한대. 집중형 요인은 조명 불량, 공간 협소, 경고장치 비작동. 이처럼 단일 원인보다는 복합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한다. 이렇게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계 안전을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 마음가짐이 그냥 어, 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 내가 안전에 모르는 부분을 좀 정리하고 내가 안전을 하지만 내 자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다. 꼭 이것이 시험 문제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루해서 공부 못해요. 자기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번째 문제입니다. 산업재해 조치하여 할 플로우차트 7단계를 그리고 설명하시오. 이 문제는 아주 옛날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긴급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재해 조사를 해야죠. 원인 강구, 대책 수립, 대책 실시 계획, 실시 평가. 사고 단계 5단계랑 비슷하네요. 그래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긴급 처리, 피해자의 정비와 피해 확산 방지, 피해자 응급 조치, 관계자에게 통보, 2차 재해 예방, 현장 보조. 재해 조사는 잠재 재해 요인 적출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 6하 원칙에 의해서 하고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환경, 어떤 상태의 행동이냐를 조사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한번 참고로 어, 내 사업장에 재해가 났을 때, 산업재해 발생했을 때 긴급 처리를 하고 재해 조사를 하고 원인 강구를 하고 대책 수립하고 대책 실시 계획, 실시 평가를 한다.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번째, 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가 굉장히 안 나오다가 최근 136회 3교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의 기준에서 정하는 물질안전보건자의 작성 항목 16가지와 작성 중 폭발 화재 시 대처 방법의 기재사항, 안전성 및 반응성 기재사항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작성 항목 16가지죠.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 110조, 160조에 근거하여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사용, 운반, 저장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MSDS를 작성 비치해야 된다. 화학물질 담겨 있는 용기 또는 포장에 경고 표지를 부착하여 유해성을 알려야 한다.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로서 화학물질로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996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MSDS 작성 비치 및 게시, 화학물질 제조, 수입, 사용, 운반, 저장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 위험성, 취급 방법을 여기 16가지 항목을 작성해야 된다. 그리고 작성된 MSDS는 작업장 내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해야 하며 물질안전보건 자료는 16가지 항목으로 작성하고 구순서 및 제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항목을 누락해서도 안 된다.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물질안전 보건 자료에 관한 기준에 따라서 작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가 출제가 최근에 됐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 뭐 다음에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첫 번째, 16가지 항목 중 화학 제품과 회사에 대한 정보, 유해성 위험성, 구성 성분이 명칭 및 함유량, 응급조치 요령, 폭발 화재 시 대처 방법 이 문제가 나왔죠. 대처 방법 기재사항, 6번째 누출 사고 시 대처 방법, 7번째 취급 및 저장 방법, 8번째 노출 방지 및 개인 보호구, 9번째 물리학적 특성, 10번째 안전성 및 반응성도 언급을 했습니다. 독성에 관한 정보, 12번째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번째 폐기시 주의사항, 14번째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번째 법적 규제 현황, 16번째 그 밖의 참고사항. 그래서 폭발 화재 시 대처 방법은 적절한 소화제면 부적절한 소화제를 잘 구분해서 비춰야 되고 화재 진입 시 착용을 보고 및 예방 조치를 해야 됩니다. 화재 시 발생 가능한 특정 이물질에 대한 대처, 보호장비, 공간격리, 통풍 확보 등을 해야 되고 화재 진입 시 착용에는 보호 예방 조치를 시해야 된다. 안전성 및 반응성 항목은 불완전한 조건 및 피해야 할 조건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열, 충격, 조멍, 강한 산토, 알칼리 접촉 시 불안정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야 되고 이온 반응 가능성, 특정 물질의 환경과 접촉 시 폭발, 발열, 가스 발생 등 분해 생성물 보호, 열분해 또는 반응 시 생성할 수 있는 유해물, 부산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된다. 기재사항을 해야 된다. 였습니다. 그래서
MSDS, 이것도 사업장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서브노트에 추가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7번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좀 자주 나왔던 문제고,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산업사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기 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문제를 가장 물어봤었고,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법률이 생기면서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설명하는 문제가 나왔었고, 또 어떤 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중대재해를 뭐 쓰시오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었고, 아무튼 좀 잘 나오는 문제니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시행규칙 13 시행규칙 3조 중대재해 범위는 일단은 산업재해 중 그 피해 정도가 심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특별 관리하는 재해를 중대재해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1, 2번은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의니까 중대재해의 정의는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는 사망자 1인 이상이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중대산업사고는 뭐다? 제44조 공정안전보고 작성 및 제출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는 사업장의 대통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 위험 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에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고 이하 중대산업사고로 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된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가동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중대산업사고, 내 사업장 밖에, 그래서 인근 지역에 피해를 주는 사고가 중대산업사. 이것도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중대재해란,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보건조업 제2조령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일으킨 죄를 말한다. 그래서 어, 보시면 사망자가 한 명 이상 발생한 재해,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고,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수성 중독 및 대통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에 3명 발생한다. 그래서 이게 산업재해, 중대재해하고 헷갈려요. 잘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중대시민재해가 좀 생겼죠. 중대시민재해는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점을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얘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사망자 한 명 이상 발생한 재해,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답은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그 다음에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전기, 분진 등에 의해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 또는 질병에 걸린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거는 어, 면접 때 한번 물어봤던 얘기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중대시민재해 정도는 우리가 잘 좀 정리하셔야 된다. 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기술사 시험에도 문제가 많이 나오고 또 지도자 시험에도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법률이 개정된 이후에. 쭉 안 나오다가 또 최근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럼 18번째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135의 1교시, 130의 2교시, 114의 1교시 등 아주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풀프루프와 페이스세이프를 쓰고 예를 적어. 이거는 면접에도 자주 물어보고 우리가 문제 제시는 본질 안전화 3원칙. 그래서 여기에 안전 기능이 기계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거. 안전 프레스, 교류압 용접기. 그다음에 기계 설비의 조작이나 취급을 잘못하더라도 사고나 재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풀프루프 기능 가질 걸. 기계 설비가 그 부품이 파손 고장이 나더라도 안전적으로 작동하여 페일세이프 기능을 가질 거. 이게 본질 안전화 3원칙입니다. 그 중에 이제 풀프루프와 페일세이프가 있는 것입니다. 풀프루프 말 그대로 바보가 작동해도 안전합니다. 인간이 실수를 범하여도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사고나 재해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며 그 장치가 그 안전 기능을 역할한다. 적용 사례는 세탁기 덮개를 열면 운전정지, 프레스에 손이 금형 사이에 들어가면 안전장치로 인해 하강하던 슬라이드가 자동으로 정지, 승강기 과부하 시 경보 및 승강기 정지, 크레인의 와이어러프가 무한정 감기지 않도록 공과 방지 장치를 설치하여 일정 길이가 되면 정지. 로봇이 설치된 작업장에 방책문을 닫지 않으면 작동이 안 된다. 배전만 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열면 전기회로가 자동으로 차단된다. 그래서 이 예 있잖아요. 이 예를 정확히 암기를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일세이프입니다. 페일세이프. 개요는 시스템에 고장이 생겨도 어느 기간 동안 정상 기능이 유지되나 사고나 재해로 발전되지 않는 기구를 말한다. 병렬 계통이나 대기업을 갖춰 항상 안전한 방향으로 유지되는 기능이다. 이게 헷갈리지? 이거 풀프루프랑 이 적용사 헷갈리면 안 돼요. 적용 사례는 전기 보일러의 안전면을 복수 설치하고 프레스의 복식 전자밸브 중 한쪽 밸브가 고장 나면 프레스를 급정지시켜야 되고 화학 설비 안전변 파열판 또는 긴급 차단 장치 설치하고 이상 시 설비를 보여야 되고 석유 난로가 일정 각도 이상 기울어지면 자동으로 불이 꺼진다. 승강기 정전시 전격 속도 이상 주행 시 조속기가 작동하여 긴급 정지됨. 예를 들어가지고 적용 사례를 페이스세이프 거를 만약에 풀프로에 하나 넣었다. 그러면 이제 틀리는 거죠. 나머지 다 썼더라 하더라고. 그다음 135 LQC에는 페이스세이프의 3단계, 페이스세이프 3단계, 패시브 해서 1단계는 페일 패시브입니다. 페일 패시브. 부품이 고장 나면 통상 기계는 정지하는 방향으로 이동한다. 2단계 페일 액티브. 부품이 고장 나면 기계는 경보를 울리고 가운데 짧은 시간 동안 운전이 가능하고 3단계 페일 오퍼레이셔널. 부품이 고장이 있어도 기계는 추후 보수가 될 때까지 안전한 기능을 유지한다. 그 다음에 페일 서포트 창으로 보세요. 페일 서포트는 기계 설비 또는 장치가 일부 고장 났을 때 기능이 저하가 되더라도 전체로는 기능을 정지시키는 법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페일 프루프와 페일 세이프 음,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